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최갑수 연구위원입니다. 금년도 첫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정규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중국 투자 전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갔고요. 1부에서는 금년도 중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금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금 동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중국도 모양이 보면 그렇게 해서 썩 좋아 보이는 않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중국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연초부터 이민년에 좀 심상치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중국은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네네네. 작년에 정말 힘든 시간을 그렇죠.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은 작년 한 해 내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투자자분들은 중국 시장은 쳐다도 보지 말자. 네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렵고요. 특히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3%가 급락을 해서 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해가 또 작년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물론 본토 시장이 4% 정도 올라가는 걸로 끝났지만 중국 주식 시장이 가장 못난이가 됐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의 경기나 정책 모멘텀이 가장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시진핑 지도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못살게 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에 세 번째는 또 간간히 또 미중 분쟁, 뭐 규제 리스크, 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둘 다 중국 시장을 상당히 괴롭혔던 요인들이 네네.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또 뭐 개별적으로는 하반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헝다 이슈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전력 쇼티지라고, 전력 대란 막 네네. 다들 가로등이 막 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네. 가장 불편했던 시간을 보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년도 중국 경제부터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금년도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올해 중국 경기 전망은요, 뭐 엇갈리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시각은 한 5% 전후 5% 의 내외.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올해의 중국 경기의 흐름은 어떨까가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상저하고로 네.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게 상저하고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게 상저하고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중국 경제가 상고하저였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대로 경기가 간다 하더라도 상저하고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올해는 중국 지도부가 바뀌어요. 가을에 20차 공산당 대표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양이 좀 강화가 될 거고요. 네. 또 한 번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부양이 강해진다. 그러면 부양의 강도가 결국 뒤에 더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저하고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5% 성장의 상저하고다라고 네. 하면 경제적인 상황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문제, 뭐 이러한 문제점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상저하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2월 4일 날 올림픽 있잖아요. 네. 동계올림픽 있죠. 네. 동계올림픽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도 보게 되면 경기도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림픽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올림픽 이펙트라는 건 많이 좀 사라졌어요. 과거에 개발도상 국가들이 올림픽을 치를 때는 네. 과도한 투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2008년도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투자가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텐데 다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제 반영이 있냐면 그동안은 꽁꽁 묶어놨어요.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좀 풀면서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이제 개방하겠다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인적 교류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양까지 같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네. 그 동계올림픽 효과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으리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예. 가서 고점을 바라보는 것이 시진핑 3기 네. 그거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집중시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작년에 그 위안화 환율이 좀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금년대도 이런 강세 이런 게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죠. 사실 직접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율입니다. 그렇죠. 환율 문제죠. 사실 환율이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각 그 나라의 통화로 사지 않습니까? 달러로 네. 사고 중국은 위안화로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작년에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거는 환율이 너무 좋았어요.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도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2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손실을 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가치가 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네. 물론 손해는 안 지셨겠네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좋았죠. 근데 위안화는 초강세였습니다. 지금 6.3 뭐 이렇게 위안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거를 원 위안으로 만약에 보시게 되면요. 네. 더 큰 절상이 됐던 거예요. 네. 12% 정도가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60원대에 있던 그 환율이 170원, 187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위안어치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12%의 환차 이익을 얻으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위안화가 초강세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실 텐데 네.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위안화를 강세를 떠받칠 수 있는 건 달러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국에서 달러가 넘친다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들리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이 작년에 너무 잘 됐습니다. 선진국이 수요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품 수요가 좋아서 우리나라도 세계 수출이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잖아요. 중국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로 들어왔습니다. 2천억 달러씩 막 달러가 들어왔고 특히 또 채권하고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넘치는 달러 때문에 강세가 위안화 강세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봐줬어요. 음. 뭐 웬만하면 이제 위안화는 강세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달러보다는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한다. 네네. 속도만 빠르지 않으면 이유는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주식하고 채권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봐줬고 네. 달러가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달러 강세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가니까요. 그 과정 중에서도 위안화는 좀 안정화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 중국 시장 내에서 네. 달러의 이제 풍부한 유동성 네. 이게 첫 번째 포커스를 둘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의 네. 용인 정책 이거 두 가지는 요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 중국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변수 이거는 네.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올해 중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변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또 변화가 있냐 중국은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공동부유니 막 그 규제니 엄청난 것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또 변화야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진정한 변화는 올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올해 가을에 있거든요. 그렇죠. 지도부가 교체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또 이제 시진핑의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해의 변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시장에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치, 정책, 패러다임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뒤에 가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중국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시진핑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사야 될 주식하고 팔아야 될 주식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자, 이제 정치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와 이제 패러다임 변화 이 세 가지를 잘 묶어서 보시면은 투자의 아이디가 뚝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치적 변화는요, 이겁니다. 지도부가 교체가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변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종편 방송에서는 할 수 있는 정치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네.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어 하는 공동부유와 친환경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네. 게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청당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공청당 하면 지금은 뭐 거의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리커창 총리와 공청당은 9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조직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서 네. 올해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청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청당은 주로 비둘기파 역할입니다. 비둘기파. 예, 네. 시진핑 주석은 약간 좌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파퓰리즘하고 좌파고 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네. 공청당은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플랫폼을 키웠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과도한 게임 규제라든지 네. 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것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평화스러워야 돼요. 네. 그래서 부양을 한다라는 요 세 가지가 정치적 변화의 영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정치적인 패러다임, 네. 또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양자를 묶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미국과 그 중국의 분쟁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네. 또 대만 문제까지 같이 이제 얽혀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특히 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미중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네. 저는 이렇게 보시는지요? 미중 분쟁은 뭐 국지전처럼 작년에는 사실 약간 좀 이렇게 관심도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미중 분쟁의 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갈등이 첨예진다? 예,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바이든과 시진핑은 작년에는 코로나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서서히 군부를 떼고는 있는데, 올해 하반기는 미국이나 중국이 둘 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미국은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중간 근데 선거 바이든이 있고. 되게 좀 부진하죠. 네. 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10월, 11월 달에 지도부 교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공격, 그 다음에 중국의 수비가 진행이 될 텐데, 미국의 공격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건드리는 것, 그러니까 위구르족, 네. 아니면 이제 홍콩, 대만 문제 간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죠. 네. 중국은 당연히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사들에 걷어차기 위해서 계속 블랙리스트를 압박하고 퇴출시킨다고 하면서 기업들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는 네. 좀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패러다임 시프트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동부유라든지 또는 요새 중국에도 친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어떻게 둬야 될지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되게 심도 있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뭐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귀에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패러다임의 변화가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디를 보고 투자할 건가에 대한 건데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가 통치 전략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네. 전환이에요, 전환. 네. 그래서 마오쩌둥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요. 네. 신중국을.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뒤를 이었던 덩샤오핑이 1980년부터 해서 개혁 개방해서 40년 동안 경제를 부흥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 세대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이제 덩샤오핑이 했던 걸 또 뒤집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전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했던 거 방식을 다 바꿉니다. 네. 그동안에는 성장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배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게 사별이 많이 극도화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공동부유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친환경 패러다임. 네. 친환경 패러다임은 뭐 모든 전 세계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죠.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40년 동안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환경 파괴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간다. 네. 나는 친환경 할 거고 공동부유를 할 거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격차가 증가했던 40년을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그런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쪽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부유의 그런 통치 전략 변화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지를 좀 보신다면요. 네. 상당히 파퓰리즘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네. 이제 의, 식, 주, 교육, 그러니까 서민들이 중산층이 돈을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기회가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 식, 주, 교육 뭐 이런 부동산 업체들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다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패러다임이 되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네. 친환경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은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친환경 생산하는 에너지부터 네. 소비까지 전부 중국이 제일 강하게 할 거예요. 네.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생각나는 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원자력이 들어갑니다. 원자력을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150개를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 의도는 뻔해요. 왜냐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력 쇼트가 납니다. 네. 그래서 동해안 벨트에 저렴한 가격에 원자력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도 큰 테마가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이제 전력 소비가 친환경 소비는 네. 당연히 전기차 밸류체한테 좋은 거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친환경 패러다임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 요인이 많고 네. 공동부유는 좀 위험 요인이 많다라고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근데 공동부유와 친환경 패러다임이 불러오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동부유의 일단 부작용은 뭘까요? 공동부유의 부작용은요.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초산업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어떻게 네. 보면 부도 위험들이 많이 커집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홍다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지난 40년 동안, 특히 20년 동안, 2000년부터 많이 됐으니까요. 너무나도 참 장사를 잘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갖고 돈 벌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다 이제 파산하게 될 거나 국유격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의 프로젝트는 기초산업에 대한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되고 있고요, 이미. 두 번째는 친환경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 파괴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화석연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을 감축하다 보면 이제 대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좋아지면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린플레이션의 역습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도매자 PPI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린플레이션도 앞으로 현재 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친환경의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네.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제 공동보유라든지 친환경 정책 네. 여기에 금년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만한데 참고될 만한 핵심 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그 종목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하나 강론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